필자가 강조하고 싶은 이러한 관찰의 함의는 이 내담자의 현실 검증 장애가 전이 현상의 두 가지 층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첫째, 초기 자아 장애와 관련된 환상적 내적 대상 관계를 반영하는 때로 거의 정신병적 성질을 띠곤 띠는 고도로 왜곡된 전이, 둘째 현실 검증과 관련된 좀 더 현실적 전이, 즉 고도로 부적절한 부모-아이 상호작용이다. 치료관계에서 활성화되는 원시적 방어 기제에 대한 해석은 내담자 심리적 기능의 즉각적이고 인상적인 개선을 유발해내기 때문에 이 방법은 본질적으로 정신병 내담자로부터 경계선 내담자를 구분해내는 진단 과정에서 사용될 수 있다. 그 시간의 분열 기제 해석과 같은 원시적 방어 기제에 대한 체계적 탐색은 경계선 내담자의 기능을 즉각적으로 개선시키겠지만 정신병 내담자의 경우에는 명백한 정신병 증상으로의 퇴행을 유발할 것이다. 다음 사례는 진단 과정에서 나타난 그러한 개선이나 퇴행을 보여준다. 병원에서 필자는 20대 초반의 미혼 여대생을 접하였다. 그녀는 어색하고 기이한 행동, 아이 같은 과장된 몸짓, 정서적 폭발, 자살 생각을 보였고 사회적 관계와 학업 성취에서 기능이 떨어진 상태였다. 그녀의 첫 진단은 히스테리성 성격이었다. 그녀는 사회적 및 정치적 문제에 매우 관심을 보였고 자신이 입원해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 울음을 터뜨렸다. 그러나 그녀는 동시에 자신의 자살 환상을 얘기하는 동안 완전히 무관심한 것처럼 보였고 마치 졸리거나 약먹은 것처럼 행동하였다. 그녀는 면접을 지루하게 하는 분명한 표시를 드러냈고 스스로 자신에 대한 마음을 수습할 수 없다고 호소하였다. 필자는 그녀에게 자신에 대한 관심을 사회적 및 정치적 상황에 대한 관심으로 대치시킨 것, 면접자를 평가절하하는 표현을 한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녀 대신 책임을 떠맡도록 하기 위해 혼란스럽고 게으른 행동과 자신에 대한 관심을 해리시킴으로써 자신의 책임을 효과적으로 회피하고 있다는 것을 그녀에게 지적하였다. 기법적 용어로 말하면 필자는 원시적 방어 기제가 분열, 부인, 전능, 평가절하, 필자와의 지금 여기에서의 상호작용에서 나타날 때 그것을 해석하였다. 면접 과정에서 내담자는 그의 정신병적 모습을 보이며 비록 매우 불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사력 있고 통찰력 있는 신경증 내담자로 변화하였다. 최종 진단은 경계선 특성을 가진 유아성 성격이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처음 면접하면서 해석을 했죠. 그러니까 이분의 혼란스러운 모습이나 이분이 쓰고 있는 여러 가지 방어 기제를 해석을 했는데 그것을 참아내고 그래도 치료에 올 수 있었다. 그래서 경계선 성격을 가진 분들은 해석을 어느 정도 수용하는 힘이 있다라고. 그래서 그 지점에서 정신 분열증이거나 이런 정신증적인 내담자하고 다르다. 이게 컴버그의 주장이에요. 근데 그 주장을 꼭 받아들일 것인가 여부는 각각 학파에 따라서는 다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게 컴버그 주장이 경계선적 성격 구조인 경우에는 해석적인 접근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입장에서 감별 진단에서 사용하고 있죠. 처음 해석을 했는데 이분이 이걸 감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로 보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일반 신경증 환자보다는 경계선 성격에 가깝지만 그래도 해석적으로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하는 점에서 정신증을 가진 환자들과 구별해서 치료해낼 수 있다고 하는 자기의 주장을 여기에 사례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필자는 이 사례와 대조되는 또 다른 20대 초반의 미혼 여대생을 면접하였는데 그녀의 첫 진단은 경계선 수준에서 기능할 가능성이 있는 강박신경증이었다. 전체 상호작용은 이론적이고 철학적인 생각으로 채워졌다. 더 개인적이고 정신적인 자료를 살펴보기 위한 노력은 단지 뒤따르는 얘기 내용의 추상적 성질을 증폭시킬 뿐이었다. 필자는 그녀의 이론화가 갖는 회피 기능을 해석하고자 하였으며 그녀가 이론적 철학적 용어로 표현한 몇몇 정서적 경험을 탐색하였다. 필자는 그러한 경험의 직접적이고 개인적인 영향이 그녀에게 너무 버겁지는 않았는지 그녀의 이론화가 거리를 만들어줌으로써
그녀에게 안전함을 제공하는지 궁금하였다. 예를 들면 그녀는 남자친구와의 불행한 관계의 성질을 탐색하면서 죄책감에 관한 신학 이론을 논의하였다. 필자는 그녀가 남자친구 관계에서 경험했던 죄책감을 탐색하는 것이 힘든 것인지 궁금하였다. 필자가 그녀의 방어 노력을 직면시켰을 때 그녀는 더욱 불안해하고 노골적인 불신을 보였으며 오히려 더 추상적으로 되었다. 면접이 끝나갈 무렵 형식적 사고장애의 직접적 증거가 있었고 정신분열증적 반응이라는 진단이 최종적으로 확인되었다. 필자가 강조하고 싶은 이러한 관찰의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계선 내담자의 우세한 방어 기제를 해석하는 것은 자아 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지만 같은 접근을 정신병 내담자에게 적용한다면 퇴행이 더 심해질 수 있다. 둘째, 현실 검증, 방어 기제, 효율성 및 직접적인 대인 상호작용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방어 기제의 해석이 정신병 내담자의 퇴행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 그들에게 해석적 접근을 시도하지 않아야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보다 그러한 접근에는 정신분석과 경계선 내담자에게 추천되는 수정된 접근, 이 두 가지와는 다른 특정한 수정된 분석 기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기상과 대상상 사이의 경계가 흐려지고 이어서 자아 경계를 상실한 정신병, 내담자, 역시 분열 및 다른 관련된 원시적 방어 기제를 사용한다. 그러나 그는 완전한 삼켜짐이나 자아 해체라는 위협적인 원시적 위험에도 불구하고 표면적 적응을 유지하기 위해 그러한 방어를 사용한다. 그의 문제는 미움과 사랑을 완전히 분리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정동에 대한 자각의 강화를 피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어떤 정서적 관계에 바로 그 강도가 자기상 및 대상상의 재융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신병 내담자의 원시적 방어 기제에 대한 해석은 현실 검증을 더욱 상실하게 하고 정신병적 퇴행을 유발할 수 있다. 원시적 방어 기제, 특히 정서의 자각을 어렵게 만드는 병리적 형태의 분열과 투사는 정신병 내담자의 빈약한 사회 적응을 보호한다. 자기와 대상 간의 분화 결여가 불분명해진다. 정신병 내담자에 대한 집중적 심리치료는 이러한 자기와 대상의 융합을 강조해서 다루며 경계선 장애에 요구되는 것과는 다른 치료적 접근을 필요로 한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컴보도 하고 있어요. 원시적 방어 기제, 특히 병리적인 형태의 분열과 투사가 정신병 내담자에게 많이 일어나는데 이분들은 정신병 내담자의 이러한 방어 기제가 정신병 내담자의 빈약한 사회 적응을 보호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쓰는 방어 기제를 함부로 공격하면 안 돼요. 이 지점에서 컴버그도 그 부분을 알고 있는 거죠. 여기서 특히 정신증 환자의 경우에 해석적인 접근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게 여기서 컴버그는 끊임없이 정신병 내담자나 혹은 여기서 얘기하고 경계선적 인격 구조를 가진 분이나 정신증 내담자의 경우에 해석적인 접근이 각각 다르긴 하지만 다 포기하지 않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정신증을 가진 분도 해석적인 접근도 하려고 어떤 방식이거나 하고 싶어 하고, 그리고 특히 경계선 내담자의 경우는 해석적인 접근을 통해서 치료하고자 하는 그런 태도를 잃지 않고 일관되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자아심리학자로서의 해석 중심의 치료 기법을 끊임없이 사용할 수만 있으면 사용한다 한데 조금 다른 사람보다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가지고 있죠. 이 현대정신분석에서는 이렇게 해석에 너무 집착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내담자가 정신적인 경우는 물론이고 보드라인 레벨에 있는 경우에도 내담자의 구체적인 상황이 어떤 해석적인 접근을 했을 때 이걸 감당할 수 있는 이고 스탠스가 있느냐 없느냐 구체적으로 보라는 얘기. 이걸 이분이 교과서에만 있는 얘기, 이 사람이 정신증이다, 보드라인이다. 근데 보드라인 레벨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얘기예요. 중증 보드라인과 경증 여러 가지가 있는데
추상적으로 이분을 보더라인이다 아니면 이분은 정신증이다라고 내려놓는다고. 정신증에도 굉장히 정말 바로 입원해야 될 대상도 있고 그렇지 않고 큰 자극이 없는 상황에서는 근근히 현실 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정신증적인 어려움을 가진 분도 있고 특히 보더라인에 있는 분들도 이 폭이 굉장히 넓은데 이분들을 일반적으로 해석적으로 계속 접근하려고 하는 그 태도가 경우에 따라서 무리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확실하게 해석적인 접근으로 치료가 가능한 신경증 환자가 아닌 분들을 보통 우리 현대 정신분석 이분들을 프리에더펄 레벨의 환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얘기하면 전 오이디푸스적인 수준에 있는 그런 레벨에 있는 내담자들을 볼 때는 해석을 먼저 앞세우지 말고 정서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이분들을 안전하게 치료 관계에 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처음부터 너무 저항이 발생하도록 하는 것은 곤란하다. 그리고 특히 정신증 레벨의 환자들의 경우에는 자극이 많아지면 이분들이 와해돼 버려요. 그래 정신증 환자들의 경우에 지나친 자극이 많은 경우, 자극이 많다는 얘기는 어떤 지나친 질문도 자극을 줄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해석 자체가 굉장히 많은 자극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해석을 할 때도 해석을 어떤 레벨의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도 많은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기법을 쓰거나 내담자가 감당할 수 있는 인터벤션을 해야 되는. 그래서 너무 교과서에 매이지 말고 임상에서는 실제 이분이 감당할 수 있는 레벨의 어떤 인터벤션이 무엇인가를 임상가는 끊임없이 관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해석적인 접근을 했는데 이분이 지나친 폐행이 일어나거나 이분이 입을 다물어 버리거나 해서 저항이 심하게 일어나는 경우는 이대 인터벤션이 잘못됐다고 보고 바로 다른 인터벤션으로 이 상황들 극복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임상에 실제 여러분들이 상담에 임하면 우리의 진단이라는 걸 조금 내려놓고 구체적으로 오늘 세션에서 이분은 어떤 상태인가, 이분이 어떤 인터벤션까지가 가능한 상황인지 이건 직관적으로 느끼죠. 그래서 이론은 굉장히 다르지만 실제 임상에서는 어느 임상가나 훈련된 분들은 내담자의 상태를 보아가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인터벤션을 하기 때문에 큰 사고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교과서로 보면 굉장히 서로 다른 것 같은데 실제 임상에서는 내담자 중심의 상담을 하시는 분들은 자기 학파가 어디에 속하건 거기에 대한 로열티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내담자의 상태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죠. 그래서 이게 클리니컬은 트레이닝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이론만 가지고는 그 이론적으로 일단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인터벤션 기법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건 좋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 내담자가 이 인터벤션을 소화해낼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에요. 그건 임상에서밖에 실제 우리가 만나는 내담자하고 관계에서밖에 파악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담자를 만날 때 비원이 얘기하듯이 내가 가진 나의 소망도 내 기억도 내 이해도 내려놓고 내담자를 만나라고 하는 게 이런 부분이에요. 이분은 이런 분이니까 내가 어떻게 돕겠다고 하는 거기에 매이지 말고 이분의 의식과 무의식적인 어떤 상황을 거기에 우리가 잘 함께 있으면서 이분에 공감해 나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의 어떤 엠퍼티나 어떤 이모셔널 커뮤니케이션 기법을 통해서 우선 이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가 정확하게 우리가 포착이 되기 전에는 함부로 인터벤션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인터벤션을 너무 남용하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많은 내담자는 우리가 가만히 들어주기만 해도 큰 도움을 받아요. 근데 잘 들어주면
잘 들어주고 그때 조금 더 이분이 잘 얘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도까지만 임상이 가면은 80% 이상 다 여러분 임상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데 제일 어려운 것은 내가 저 사람을 좀 더 잘 도와주고 싶은 욕구. 저건 저 안쓰러운데 내가 빨리 어떻게 위로해주고 싶고 빨리 어려운 문제를 내가 조언을 해주고 싶은 욕구. 거기에 우리가 휘말릴 때 오히려 이분들을 돕는 게 어려워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상담자 중심의 상담으로부터 내담자 중심의 상담으로 이전이라고 하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아요. 그것을 터득해 나가는 과정이죠. 그런데 그것은 단순한 기법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우리가 만나는 내담자를 우리가 참으로 존중하고 있는가. 이분을 참으로 귀한 인격으로 존중하고 있는가 하는 지점하고 만난다고 보여요. 그래서 사람에 대한 존귀함, 사람의 존엄성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연관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분이 굉장히 귀한 사람이에요. 지금 나에게 굉장히 엄청나게 나를 공격하고 있고 어떨 때는 굉장히 혼란스럽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인 것처럼 느끼지만 이분도 참 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우리의 마음 깊이 그런 태도로 이분을 만날 수 있느냐죠. 이분을 아주 귀한 존재로 인정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뜻을 함부로 강요하지 않는다는, 이 사람한테 귀한 것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이분이 가진 것을, 자기가 가진 리소스를 발견해 나가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역할들을 겸손하게 할 수 있는데, 우리 마음속에 이분은 아무리 봐도, 내가 임상을 오래 봐서 알지만 이분은 내가 치료 잘 안 되는 사람이야. 결국은 내가 어떤 방향으로 좀 도와줘야지, 그렇지 않고는 희망이 없다. 이런 전제를 가지고 이 사람을 만나기 시작하면 이분을 돕는 데 한계가 있겠죠. 제 얘기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거 잠깐 나누고 가죠. 교수님이 방금 이야기하신 부분은 마치 인간중심 상담에서 강조하는 부분과 굉장히 많이 일치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것이 정신분석 전통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되는 사항인지, 아니면 교수님이 임상에서 겪으신 경험을 통해서 이제 가지고 있는 근데 이야기.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근데 아까 그 질문이 어디에서 그걸 강조한다고 그러시죠? 어느 쪽에서 그런 입장을? 로저스의 인간중심 상담에서 라저스 인간 중심. 그러니까 네. 라저스의 태도가 사실은 어떤 분들은 볼 때 정신분석은 그렇지 않은데 라저스는 이런다, 이런 착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정신분석의 원래 전통인 내담자 중심의 상담이에요. 근데 그것이 잘 훈련되지 않은 많은 분들이 실수하고 있는 건데, 그래 실패한 케이스들을 가지고 정신분석은 이렇게 한다고 폄훼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고 보여요. 프로이드가 봤던 자유현상이라고 하는 기법 자체가, 보통 자유현상을 여러분들이 좀 잘 생각하시면, 자유현상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담자의 자유현상을 하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러면서 상담자는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라고 하는 게 나서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프로이드의 얘기를 잘 소화하면 그 속에 내담자 중심의 상담이 깊이 뿌리박고 있다는 걸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무의식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는 내담자가 자유현상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상담자가 말을 아끼고 중립적인 태도를 취해야지, 여기에서 상담자가 어떤 모습으로, 뚜렷한 모습으로 영향을 미치는 존재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게 이 속에 숨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내담자 중심의 상담은 정신분석의 기본인데, 여러 학파에서 그걸 어느 정도 강조하느냐의 그 강조의 차이는 있어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정신분석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내담자 중심의 상담이다. 그러니까 머티리얼 자체가 내담자에게서 다 나오는 거니까, 해석 중심이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해석은
내담자의 머티리얼을 중심으로 하는 해석이니까 그 해석을 한다는 점에서는 어떤 상담자 중심의 부분이 상당히 있긴 하지만 그 해석 자체도 내담자의 머티리얼을 중심으로 하는 해석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내담자 중심의 상담이죠. 아주 좋은 질문 주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사이코테라피 쪽에 어느 새로운 심리치료를 개설하신 분들은 대부분 많은 분들이 정신분석을 공부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정신분석을 충분히 공부한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정신분석을 공부하다가 이건 너무 길어, 너무 힘들어,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거야, 그러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치료해 내겠다는 야망을 품고 새로운 어떤 분야들을 개척한 분이 많다는 걸 이해하세요. 그래서 그분들은 이미 정신분석을 알고 있는 분이라는 것을, 근데 나중에 어떤 라저리언이나 어떤 여러 치료 라인들이 그 학파 그쪽 치료 기법을 먼저 만들어내신 분은 정신분석을 충분하건 어쨌든 정신분석의 세례를 받은 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 뒤에 그걸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 짧은 기간에 그분이 만들어낸 이론만 가지고 이해를 하기 때문에 이건 정신분석과 상관없는 것으로 이해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처음 창시자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그게 아주 좋은 이론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는 이미 정신분석에 의해서 소양이 갖추어진 상태에서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그런 파운데이션을 갖지 않은 상태에서 단기 상담으로 이걸 배워버리면 그 후학들은 사실은 그 창설자가 한 것처럼 충분하게 그걸 소화해내서 그 기법을 사용하기는 어렵지 않겠어요?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제가 이제 심리치료 개론이나 다른 심리치료 전통에서 수련을 받다가 그때 접한 정신분석이란 이런 게 대부분은 지금 현재에서 사용되는지 안 되는지도 잘 모르고, 그다음에 대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비판을 많이 한 것을 접하다 보니 실상 직접 이렇게 임상하시는 분이나 정신분석을 공부해 보니까 그 갭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저는 완전히 알던 거하고는 다른 세상이라는 걸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 정신분석에 대한 깊은 오해를 배경으로 새로운 이론들이 나온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내가 이해한 정신분석은 이런 거야 라는 배경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돼, 정신분석가들이 하는 것처럼 하면 안 돼 라고 하면서 자기 이론들이 나왔다는 얘기가 많은 경우에. 정신병, 특히 정신분열증 내담자의 집중적 정신분석 심리치료는 강력한 역전이 반응을 체험해낼 수 있는 치료자 능력을 필요로 하는데, 이러한 역전이 반응은 전이 속에서 내담자의 융합 경험에 의해 발생한다. 치료자는 자신의 역전이 경험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는 내담자 경험을 이해하기 위해 자신이 이해한 것을 내담자에게 언어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내담자의 경험과 치료자의 현실 사이나 내담자 과거의 현재 전이 사이에서 존재하는 암묵적 차이를 점진적으로 상세히 나타내기 위해서이다. 이와 달리 경계선 내담자를 치료하는 치료자는 원시적인 투사적 기제, 특히 투사적 동일시를 해석할 필요가 있다. 투사적 동일시는 내담자가 자기상과 대상상을 교대로 투사하는 데, 그리고 치료자와의 상호작용 경험에서 내부에 있는 것과 외부에 있는 것의 경계를 흐리게 하는 데에 강력히 기여한다. 경계선 장애의 전이에서 전이의 행동화와 원시적인 정서적 요구에 과도한 만족은 통제될 필요가 있으며, 치료자는 본질적으로 중립적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끊임없이 컴버그가 하는 얘기는 해석을 전제로 해서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포커스를 두어서 지금 계속 설명하고 있죠. 이런 점에서 컴버그의 태도는 여전히 언어적으로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해석을 어떻게. 그런데
해석이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해야 될 게, 현대정신분석을 하시는 분은 해석을 안 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 그 해석이라는 개념, 용어를 두 가지로 써요. 어느 상담자나 이 내담자에 대한,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는 해석을 계속 하고 있죠. 그 해석은 자기의 인터널한, 자기 마음속 해석이에요. 이 사람에 대한 파악이죠. 우선 어느 사람이고 우리가 누구를 만나건 우리는 계속해서 상대방을 해석하면서 대화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적으로 이분, 내가 만나는 내담자를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것은 난 내적인 해석 작업은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것이 언어로 상대방에게 전달되는 것까지를 합쳐서 해석이라고 이해하는 사람들은 암묵적인 해석은 해석이 아니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개념을 여러분들이 나누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모든 분석가는 분석하는 사람이에요. 분석하는 것이 끊임없이 해석을 하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렇지만 여기서 컴버그가 얘기하는 해석은 자기 안에 형성된 심증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법률적으로 얘기하면 심증이 형성이 됐어요. 이 사람은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됐어. 근데 이것을 판사나 변호사가 그것을 언어로 당신은 이래서 이랬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를 해석이라고 보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상담자가 자기가 형성한 심증을 가지고 이걸 내담자를 깨우쳐주기 위해서 너 이걸 모르지. 너는 지금 이러고 있는 거야 라고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로 전달되는 것을 해석이라고 이해하는 분들은, 현대정신분석은 해석을 거의 안 한다고 할 때 그 해석은 외부적으로 표현되는 해석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해석의 두 가지 의미를 이해하시고, 어느 라인에 있는 치료자이거나 상담자이거나 모두가 해석은 필수적이라는, 분석은 계속 하셔야 돼요. 그 분석 안에서 이모셔널 커뮤니케이션 한다는 것은 자기의 내적인 어떤 심정 없이 어떻게 이모셔널 커뮤니케이션을 하겠어요. 그래서 효율적인 정서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는 내적인 해석은 항상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 해석을 상대방에게 주었을 때 그 해석 때문에 상처를 받을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해석이 공격적으로 느껴지는 이런 상태. 그래서 받아갈 수 없는 사람에게, 그렇지만 너 언제 필요하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귀중한 것은 너는 가져야 돼 라고 그냥 억지로라도 먹으라고 할 것인가 하는 점에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 중요한 통찰을 가능한 한 전달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게 해석적인 접근을 하는 분들이고, 지금 저분에게 무리가 되는 한 스스로 이 해석을 소화할 수 있을 때까지 조금 기다려서 이분은 이 이고가 강화될 때까지 기다리면서 정서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해나가는 과정을 가는 것.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현대 정신분석적인 아니면 코웃의 자기심리학적인 어프로치예요. 그러니까 이거 사이칼로지적인 입장은 끊임없이 해석 중심으로 이걸 일깨워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컴버그 같으면 일깨워주는데 이 사람이 퇴행이 심해서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입원을 시켜서라도 해석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외부 도움을 통해서라도 그래도 좋은 거니까. 그러니까 약을 먹여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 약이 컴버그 입장에서는 해석이라는 약만이 약이라고 보고 있는 거고, 현대정신분석에서 그 약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가진 약은 다양한 약이 있어 라고 보고, 이모셔널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치료제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조이닝이나 미러잉 자체가 하나의 메디슨이라는 것을 이해하시라는 얘기예요. 현대정신분석에서는. 근데 그것을 언어로 표현하는 해석만이 약이라고 고집하는 태도하고 이게 서로 다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다음의 결론적 언급은 구체적으로 경계선 내담자에게 적용된다. 전이 속에서 활성화된 원시적 수준의 내재화된 대상관계를 훈습함으로써 실제 아동기 경험과 관련된 좀 더 높은 수준의 그리고 좀 더 현실적 형태의 내재화된 대상관계가 점차 우세해질 수 있다. 손상된 자아, 기능을 개선하기 위해서 내담자는 자신의 인생 초기 수년 동안 그가 겪었던 매우 실제적이고 심각한 한계와 어떤 시점에서는 화해해야 한다.
여기에는 신체적 및 심리적 결함과 타협하는 문제도 포함된다. 경계선 내담자에게는 초기 삶에서의 실패라는 사실과 궁극적으로 화해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이것은 마치 선천적인 혹은 초기에 결정된 신체적 결함을 가진 환자가 자신의 결함을 인정하고 애도하고 그리고 화해하는 것이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이다. 경계선 내담자는 자신의 부모가 어떻게 자신을 실망시켰는지 점차 자각하게 된다. 치료 시작 무렵 그가 환상 속에서 생각했던 것처럼 부모는 왜곡되고 이상한 방식으로 그를 실망시킨 것이 아니다. 그보다 그의 부모는 사랑을 주고받는 단순한 인간적 방식에서 그리고 아이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통합과 이해를 제공하고 직관적으로 도와주는 방식에서 아이를 실망시킨 것이다. 경계선 내담자는 과거 부모와의 완벽한 관계에 대해 매우 이상화되고 비현실적으로 보호적인 환상을 포기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이들에게는 부모와 실제로 분리하는 것이 신경증 내담자의 경우에 비해 훨씬 더 어렵고 두려운 기대이다. 이들 내담자는 또한 전이 속에서 이상화와 마술적 기대를 훈습해야 하며 분석가를 한계를 가진 한 사람으로 인간으로 현실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배워야 한다. 이러한 고통스러운 학습 과정은 기법의 변형을 분석함으로써 혹은 치료 상황에서 기법의 수정과 분석가가 그렇게 수정한 이유에 대해 현실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이루어진다. 자기 과거의 심각한 결핍과 화해하기 위해서는 애도할 수 있는 능력과 그러한 애도를 훈습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외로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과 자신은 결코 충분히 보상할 수 없었던 것을 다른 사람이 가질 수 있다는 점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이는 능력이 필요하다. 아마 그러한 능력은 치료의 전 과정을 통해 발달해 갈 것이지만 이러한 발달이 어느 정도까지 일어날 수 있는지 예측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전이 정신병. 필자는 앞에서 자기 개념의 분화 부족, 그리고 대상의 분화 및 개별화 부족이 과거 대상과의 대상 관계와 현재 대상 관계의 구분을 방해하며 전이 정신병의 발달에 기여한다는 점을 언급한 바 있다. 전이 정신병은 경계선 성격 구조를 가진 내담자의 치료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이다. 경계선 내담자가 나타내는 전이 정신병과 집중적 치료에서 정신병 내담자의 정신병적 전이 특징 사이에는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다. 경계선 내담자와 정신병 내담자가 보이는 전이 정신병의 유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둘 다 전이 상황에서 현실 검증을 상실하고 치료자를 포함하는 망상적 사고를 보인다. 시간 중에 환각 혹은 가성 환각, 경험이 나타날 수 있다. 둘째, 둘 다 전이 환상적 특성을 가진 원시적 대상 관계들이 우세한다. 이들 관계는 다중 자기상과 다중 대상상의 특징을 보이는데, 즉 내재화된 대상 관계의 가장 초기의 층등을 반영하는 환상 구조의 특징을 보인다. 이 층들은 전이 신경증의 이자 관계 및 오이디푸스기적 3자 관계의 특징보다 더 깊은 마음의 층을 나타낸다. 이것은 통합된 자아 및 초자아 맥락에서 장애가 덜 심각한 내담자의 전이 신경증에서 좀 더 후기에 더욱 현실적인 내재화된 자기 표상과 대상 표상이 우세한 것과는 대조된다. 이러한 표상은 부모와의 좀 더 현실적인 과거 상호작용을 반영한다. 세 번째, 경계선 및 정신병 내담자의 경우 전이에서 원시적이고 압도적인 정동 반응이 활성화되고 치료자와 분리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느낌을 상실할 수 있다. 경계선 내담자의 전이 정신병과 정신병 내담자, 특히 집중 심리 치료를 받고 있는 정신분열증 내담자의 정신병적 전이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첫째, 경계선 내담자의 경우 현실 검증의 상실이 치료 세팅 밖에 내담자 기능에 눈에 띄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들 내담자는 수일 혹은 수개월에 걸친 기간 동안 치료 시간에는 망상과 정신병 행동을 보이면서도 치료 시간 밖에서는 이러한 양상을 나타내지 않을 수 있다. 또한 경계선 내담자의 전이신경증은 앞에서 설명한 치료에 극적으로 반응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정신분열증 내담자의 정신병적 전이는 전반적인 현실 검증의 상실을 보이며 치료 시간 밖에서 정신병적 사고, 행동, 정동 표현을 나타낸다.
정신분열증 내담자의 첫 이탈은 대개 치료 시간 밖의 정신병 행동과 크게 다르지 않은 치료 시간 중의 정신병 행동에서 나타난다. 여기서 하나 오역이 나온 게 있어요. 거기 경계선 내담자의 전이신경증이라고 지금 번역한 거 있는 게 있죠. 여기 전이신경증이라고 번역한 것은 전이정신증으로 바꾸세요. 트랜스퍼런스 사이코시스를 번역을 잘못한 거예요. 전이 속에 정신증이 일어나고는 있는데 그건 한 영역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인 입장에서 현실 검증 능력이 잃지 않아서 현실 생활에 큰 영향이 없는 게 전이 정신증이라고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심리 상담 그 내에서 상담자와 관계에서 보이는 정신증적인 현상이에요. 그런데 이런 전이 속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정신증적인 부분인 것이죠. 이 전이 속에서 일어나는 정신적인 부분인데 이게 실제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치료 세팅 안에서만 일어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안심해도 좋은 거죠. 그런데 정신증을 가진 실제 사이코시스 환자들은 현실 검증 능력이 없기 때문에 여기 치료실 내에서의 정신증적인 어떤 증상뿐만이 아니라 치료실 밖에서도 현실 검증 능력이 없어서 어떤 면은 현실과 자기 심리 상태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구별해내지 못하는 거죠. 내적 현실과 외적 현실이 섞여 있어서 구별해내지 못하는 현실 검증 능력이 없는 정신증 환자와 이 보드라인 환자들 경계선 인격 구조를 가지신 분들을 치료하는 과정 속에서 일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정신증적 현상, 이것을 전이 정신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이 정신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이게 트랜스퍼런스 사이코시스라는 거죠. 사이코시스인데 트랜스퍼런스 안에서 일어난다. 이렇게 이해를 현상으로 보면 비슷한 것 같은데 현실검증 능력이 있는 보드라인 환자와 현실검증 능력이 없어서 실제로 현실 생활 안에서 정신병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분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정신병 레벨과 이 보드라인 레벨을 구별을 할 필요성을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정신병 내담자가 치료자에 대해 다른 상호작용과 구분되는 특정한 강렬한 정서적 관계가 생기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그러한 일이 발생하면 정신병적 전이는 경계선 내담자의 전이와는 다른 것이 되는데 그것은 우리의 다음 문제이다. 경계선 내담자, 특히 두 번째 경계선 내담자, 특히 정신병적 전이 발달이 이미 진행된 상태에 있는 내담자는 치료자와 융합 경험을 가지며 이로 인해 그들은 치료자와 공통의 정체성을 느낀다. 경계선 내담자와 달리 전이 속에서의 이러한 정체성 혼란은 자기상과 대상상을 오가는 급속한 투사에 기인된 것이 아니다. 내담자 치료와 치료자가 상호 역할을 교대로 상연하면서 대상관계가 활성화될 수 있다. 그보다는 자기상과 대상상이 재융합된 결과이다. 이로 인해 자기와 비자기 사이의 분리는 더 이상 지속되지 않는다. 이것은 공생적인 자기 대상 융합이라는 좀 더 원시적 단계로 그들이 퇴행되었다는 것을 반영한다. 경계선 내담자는 전이 정신병 과정에서도 자신과 치료자 사이에서 어떤 경계를 경험한다. 그것은 마치 내담자가 항상 자기가 치료자와 다르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그와 치료자는 성격 측면을 서로 주고받고 있는 것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정신병 내담자는 항상 자신이 치료자와 하나인 것처럼 경험한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됨의 특성은 날것의 공격성과 삼키는 사람과 삼켜지는 사람의 구분이 없는 혼란스러운 삼켜짐이라는 두렵고 위험한 경험에서 고귀하고 신비로운 하나됨, 선함, 사랑이라는 경험의 특성으로 변한다. 요약하면 자아 경계의 상실, 현실 검증의 상실, 망상 형성을 결정하는 기저의 기제는 경계선 내담자와 정신병 내담자의 정신병적 전이에서 차이를 나타낸다.
네 번째, 정신분열증과 경계선 장애의 감별 진단. 내담자에 대한 평가의 초기 단계에서 우리는 종종 경계선 장애와 정신분열증을 주의 깊게 감별 진단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한다. 그러한 감별 진단이 중요한 이유는 이 두 조건의 예후와 치료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많은 사례에서 치료의 초기 단계 동안, 어떤 사례에서는 더욱 확장된 기간 동안 집중적인 정신분석 지향 심리 치료를 고도로 구조화된 병원 환경 프로그램과 결합시킨 특별하게 고안된 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필자는 경계선 내담자의 예후에 대해 낙관적이 되었다. 반면에 만성적인 정신분열증 내담자의 예후는 물론 항상 심각하다. 그런데 여기에서 컴버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집중적인 정신분석 지향 심리치료라는 얘기, 정신분석적인 치료인데 정신분석이라고는 하진 않아요. 이분은. 왜냐하면 끝까지 보더라인 레벨이나 사이카틱한 레벨의 환자들은 이분들은 정신분석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전통적인 이런 이고 사이칼라지의 견해를 그대로 수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용어부터 정신분석적 치료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정신분석 지향 심리치료다. 그래서 정신분석은 아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분들 이게 사이코애널리시스 정신분석만이 금인데 골드가 아니고 이게 순금이 아니고 그냥 합금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여기서 이분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고도로 구조화된 병원 환경 프로그램과 결합시킨 특별하게 고안된 치료 프로그램을 이분이 진행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치료 기법은 정신병동을 함께 운영하는 거죠. 고도로 구조화된 병원 환경 프로그램하고 함께 이 심리치료를 병행했다는 거죠. 그래서 병원 환경의 서포트를 받으면서 치료했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서 이 부분의 치료 기법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만 항상 세팅이 다르다는 걸 이해. 일반 심리 상담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프라이빗 오피스에서 보는 것과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분은 언제든지 내담자가 심리적으로 와야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면 자극이 많은 이분들은 와야 돼버리잖아요. 와야 되는데 그래도 이걸 위험한 어떤 인터벤션을 계속할 수 있는 것은 이분이 힘들면 입원시킨다는 전제를 가지고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인바이러먼트가 아닌 상황에서는 컴버그의 치료 기법을 그대로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걸 이해하면서 컴버그의 이 기법은 굉장히 또 중요한 기법이에요. 우리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컴버그의 기법 중에 어떤 것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분의 체험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리소스라고 생각하고 같이 컴버그를 공부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여기서 정신분열증 환자하고 경계선 장애를 가진 분들 치료 과정에서도 차이가 나지만 우선 감별 진단하는 과정에서도 구별할 수 있다 하는 얘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보죠. 네. 경계선 장애와 정신분열증을 구분해내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주된 고려사항은 현실 검증과 전이 정신병의 문제이다. 전이 정신병에 대해서는 이미 살펴보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현실 검증에 대해서만 논의하겠다. 내담자가 형식적 사고의 장애, 환각과 망상, 기괴한 행동과 정동, 그리고 사고 내용과 정동과 행동 사이의 연결의 붕괴와 같은 만성적 징후들의 전형적인 과거력을 가지고 병원에 찾아왔을 때 대개 정신분열증적 반응으로 진단하게 된다. 그러나 대인관계의 심각하고 만성적인 장애와 혼란스러운 사회생활을 나타내는 많은 경계선 내담자와 외래에서 정신분석이나 집중적인 정신분석적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많은 경계선 내담자는 정신분열증을 의심하게 하는 일시적 정신병 반응을 보일 수 있다. 또한 오랜 기간 동안 집중적인 약물 치료를 받아왔거나 사람들과의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오랫동안 철회된 형태로 굳어져 온 어떤 고립되고 기계적인 작업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적절하게 기능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도 좋은 경계성 내담자와 정신분열증 내담자 모두 이러한 감별 진단이 필요하다. 필자는 경계성 내담자와 정신병 내담자 모두 내재화된 병리적인 대상관계와 원시적 방어기제가 지배하고 있지만 이것들은 이들 두 범주의 내담자를 장애가 덜한 신경증이나 성격장애와 구분해준다. 경계성 내담자에게서 원시적 방어기제의 기능은 정신분열증에서 그것의 기능과는 다르다는 점을 앞에서 지적하였다. 경계성 성격 구조를 가진 내담자의 경우 원시적 방어기제, 특히 분열, 투사적 동일시, 원시적 이상화, 전능, 부인, 평가절하는 강한 양가 감정으로부터 그리고 증오에 의한 모든 사랑관계의 오염과 악화로부터 내담자를 보호한다. 반면에 정신분열증 내담자의 경우 이들 방어기제는 특히 분열기제의 병리적 발달은 이것들은 그들의 심리 내적 경험과 대인관계의 일반화된 파편화를 유발한다. 이 병리적 발달은 자기상과 대상상이 분화되지 않았음을 반영하는 자기 경계 총체적 상실과 타인과의 두려운 융합 경험으로부터 내담자를 보호한다. 임상적으로 이러한 공식화의 함의는 다음과 같다. 즉 경계성 내담자에게 우세하고 원시적인 방어기제를 해석하는 것은 자아 기능을 강화시키고 현실 검증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지만 정신병 내담자의 경우 동일한 접근이 추가적인 퇴행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기와 비자기 간의 기저의 분화의 결여가 드러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들 원시적 방어기제의 해석이 정신분열증 내담자에게서 정신병적 퇴행을 증가시킬 수 있지만 그렇다고 이것이 정신분석적 혹은 표현적 접근을 사용하지 않아야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전이에서 원시적 방어기제의 해석이 갖는 퇴행적 효과는 단지 단기적인 효과이다.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정신병 내담자에게 대한 집중적 정신분석 심리치료는 그들이 비자기와 자기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고 자아 경계를 강화시켜 줄 수 있다. 여기에서도 컴버가 끊임없이 정신병 환자에게 대해서도 일시적으로 힘들지만 궁극적으로는 해석이 도움이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아주 집요함이 드러나죠. 근데 지금 효과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지금은 저항이 강화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래도 어떤 방식으로든지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은 낫는다. 근데 장기적 융단 폭격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나아진다는 얘기인데 이거 정말 이걸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은 퇴행이 일어나는 퇴행이 단기적인 효과다고 보고 있는 거가 이게 위험한 생각이라고 보여요. 이분들에게 정신증 환자에게 해석을 계속할 때 이분도 경험하고 있는 게 퇴행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퇴행이 이분의 인격이 와야 될 수도 있다는 얘기. 가까스로 지금 감싸매고 통합이 잘 안 되지만 그래도 기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자극이 심하게 해석적인 접근이 계속될 때 이거 자체가 그냥 붙들어 매고 있던 것이 와야 돼서 인격이 정말 깨져버리면 정신분열이 활성화되어 버리는 상황이 되죠. 그리고 입원해야 되는 상황이 되죠. 그리고 굉장히 위험한 거죠. 이렇게 되면. 그래서 내담자를 보호하면서 치료를 하는 방법이어야 되는데 이런 위험성을 감당하면서라도 궁극적으로 해석을 통해서 이 사람을 치료할 수 있다는 이 신조가, 이 믿음 시스템, 이 강고한 믿음 시스템 자체가 지나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사람 퇴행하지만 그래도 내가 계속 얘기하다 보면 결국 해석을 통해서 이 사람이 깨어나지 않느냐. 근데 현대적 심성 입장에서는 지금 이 사람에게 상처 주면서 그렇게 할 이유가 없고 이분을 정서적으로 잘 도와주다 보면 이분 스스로가 자기가 해석을 할 만큼 성장할 때 해석 작업이 들어간다고 하는 접근 방법인데 궁극적으로는 해석적인 접근이 되는 거죠. 이쪽에도. 그렇지만 그 해석을 하는 과정이 인내롭게 오랜 시간을 같이 가는 과정 속에서 이 사람 안에 해석을 소화할 능력이 있고 자기 스스로 해석할 능력이 생길 때까지 같이 가자는 주장과 한쪽에서는 이 사람은 지금 자기 스스로 할 능력이 없으니까 내가 계속해서 내가 가진 좋은 것을 주어서 해석을 오래 하다 보면
결국 얘도 좋아진다. 이런 신념을 가지고 계속 밀어붙이겠다는 얘기인데 이 두 가지 견해가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공격적인 치료 방법 같은. 굉장히 공격적이죠. 한편으로는 정신증 환자들은 정서적 소통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컴버그가 아까 강조한 거는 치료자의 능력을 되게 강조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요. 뭔가 우리는 감히 흉내낼 수 없지만 컴버그는 할 수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집중적 정신분석 심리치료라는 게 바로 이제 해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집중적 심리 치료 프로그램 속에서 네. 인텐시브하게 계속 해석적인 접근을 하는 거라고 보여요. 근데 이제 이 컴버그의 경우는 병원이라는 치료 세팅 하에서 모든 걸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일 때 가능한 어떤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 사례가 좀 더 구체적으로 좀 그러니까요.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약물 복용이라든가 목사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입원 여부가 있는지, 또 병원 프로그램은 또 어떤 걸 했는지 그게 효과가 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런 성공 사례도 좀 실어놓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제 굉장히 당신은 굉장히 이렇게 자신감 있게 표현을 했는데 사례는 없어. 우리가 어떻게 신뢰를 해야 돼? 믿음을 강조하는 듯한 느낌. 그럼 교수님, 저기 질문이 있는데요. 아까 189페이지에 보면 정신분열 내담증이 그 공격성, 뭐 삼키는 사람과 삼켜지는 사람의 구분 없음, 그래서 두렵고 위험한 경험에서 고귀하고 신비로운 하나됨, 선함, 사랑이라는 경험의 특성으로 변화된다. 이것도 제가 아니 분열증인 사람이 이런 경험을 뭐 전환된다는 게 너무 드라마틱하지 않나 이런 생각. 그러니까 이게 너무 갑자기 뛰어갔죠. 마치 신비 체험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막 대상을 엄마로 착각해서 막 엄마로 막 대한다든지 그렇죠. 막 그러면은 막 상담자가 엄마가 돼서 막 내담자는 그렇게 인식을 해버리니까 얼마나 신비롭겠어요. 막 그러니까 이게 나아져서 이런 경험을 한다는 뜻이 그건 아닌 것 아니라 같아요. 격리적 현장에서 왔다 유지되는 갔다 한다는 거죠. 이게 롱텀으로 이게 가능한다면 이건 치료 효과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공격적이고 의사소통도 안 되고 엄청난 공격성과 혼란 속에서 두려워하다가 대상과 신비로운 하나 된 선함, 사랑이라는 경험의 특성으로 변화된다고 한다면 이것이 보통 분열되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혼란스러운데 그 혼란을 담아주는 대상을 만나서 오랫동안 장기 치료를 할 경우에 궁극적으로는 이런 모습에 갈 수 있는 그 아브젝트를 경험하는 커렉티브 이모셔널 익스페리언스라는 거 하는 게 현대적인 집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서 경험이 필요하다는. 실제로 그러니까 이분이 전이 경험 속에서는 우리를 굉장히 가혹한 대상으로 전이가 일어나죠. 공격성들이 일어나니까 자기를 힘들게 자기를 공격할 대상으로 생각을 하는데 실제 상담자가 그 어려운 정서를 컨테인하면서 이분이 자기의 공격성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계속 도와주는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분이 자기의 내적 대상은 아주 가혹한 내적 대상을 가지고 있어서 그 내적 대상을 계속 투사를 했는데 이 투사된 대상이 그게 아니고 다른 대상으로 자꾸 드러나서 좋은 대상의 모습을 보이면 알게 모르게 결국 이 좋은 대상이 내사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아브젝트가 자기 안에 형성된다고 한다면 처음으로 자기 안에 그 아브젝트가 형성된다. 그 내적으로 형성된 내적 대상이 결국은 또 투사되고 투사된 게 또 내사되고 하는 이런 선순환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처음으로 좋은 대상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일어날 수 있죠.
뭐, 그럼 긍정적 경험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럼 아까 김동환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근데 너무 급작스럽게 이루어지니까 이게 그 사이에 그 중간 스텝이 이게 다 과정이 빠져버리면 없이 그냥 이게 너무 확 와버리니까 이게 선순환에서 온 이런 긍정적 경험인지 부정적 경험인지가 헷갈렸던 것 같아요. 이건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한번은 굉장히 주변에서 보면 그 어떤 사람이냐면 꼭 어떤 사물과 대화를 하는데 그 사물과 대화를 하는 그 사람이 완전 싸우듯이 욕을 하면서 완전 엄청나게 완전 굉장히 터프하게 하는데 그분이 결국은 병원에 들어갔다가 한 뭐 어떤 치료를 받고 한 달 있다가 나오면 제가 받는 느낌이 뭐냐면 일단 느낌 굉장히 유연해졌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렇죠. 네네네. 공격성을 잠재우고 나오니까 그렇죠. 네네. 약물을 통하거나 이런 쪽에서 어느 한 부분이 공격적인 부분이 심하게 드러나지 않도록 지금 제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일시적인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장기적인 치료를 통해서 이분들도 그러니까 현대적인 신분 속에서는 왜 이모셔널 커뮤니케이션을 중요시 하느냐면 이분들이 실제 정서적인 경험들을 하게 되면 이고가 강화된다는 신념이 있어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자기는 가혹한 대상만을 자기 안에 품고 있었던 사람이 좋은 내적 대상들이 생겨나면서 밖에 있는 대상도 좋은 대상이 생겨나요. 컴버가 급하게 글을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고 느껴져요. 여기서 어떤 고귀하고 신비로운 하나됨, 선함 뭐 이런 거는 완전한 치료를 의미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완벽한 치료의 종착역을 의미하는 것보다는 그 과정 중에서 내담자가 느끼는 정서를 표현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정신증 환자들이 그렇게 완벽하게 치료가 되나요? 그게 완벽하다고 하는 것의 정도 문제예요. 네. 그래, 이분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레벨하고 다른 것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거의 완벽에 가까울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데미지가 난 사람인데 데미지 난 사람이 전혀 데미지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과 똑같이 된다고 그걸 치료라고 한다면 우리는 치료를 아무도 못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분이 가지고 있는 포텐셜이 충분히 발휘될 만큼 어느 정도 전혀 외부 사람들하고 관계를 못하던 사람이 그래도 몇 사람의 동료와 그래 단순한 작업이지만 단순한 일을 하면서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상당한 치료가 일어났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의 선으로 이렇게 기준으로 보지 말고 우리 내담자의 입장에 맞춰서 치료가 되느냐 안 되느냐도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전이 속에서 원시적 방어 기제를 해석해 줄 때 정신분열증 내담자에게서 나타나는 혼란의 일시적 증가로 인해 임상가는 이들 사례를 경계선 장애 내담자와 구분할 수 있게 된다. 경계선 내담자의 즉시적인 기능, 특히 그들의 현실 검증은 원시적 방어 기제가 전이 속에서 해석될 때 향상되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이러한 접근은 경계선 장애인지 아니면 정신분열증 반응인지에 대해 감별 진단이 필요한 내담자를 진단적으로 면접할 때 그 면접이 방어 기제에 대한 이러한 검증이 가능하도록 구조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진단적 면접에서 처음에는 어떤 형식적 사고장애나 환각, 망상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유용하다. 만일 그러한 것이 나타난다면 이는 내담자에게 정신병이 있음을 확인해 주는 것이다. 만일 면접에서 어떤 형식적 사고장애도 또한 분명한 환각이나 망상도 드러나지 않는다면 필자는 다시 내담자의 사고, 정동, 행동에 좀 더 미묘한 측면에서 초점을 둘 것이다. 그것들은 면접이라는 대인 간 상황의 맥락 속에서 부적절하거나 기괴한 어떤 특성을 보여줄 수 있다. 내담자에게 그의 행동, 정동, 사고 내용에 미묘하게 부적절하거나 기괴한 측면을 직면시키는 것은 대개 그의 불안을 불러일으킨다. 그러나 내담자를 존중하면서 세련되게 반응한다거나 행동의 이러한 측면이 지금 여기에서 면접자와의 관계에 미치고 있는 혼란스럽게 하고 방해하고 왜곡시키는 영향을 명료화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이러한 직면은 내담자를 의미 있게 지지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한 접근을 통해 면접자는 자신이 공감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내담자의 심리 내적 생활과 내담자와 치료자의 사회적 관계로 나타나는 외부 현실 사이에서 경계 기능을 실제로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접근은 첫째, 정신분열증의 진단을 확정하기 위해 분리된 증상을 고전적이고 기술적으로 탐색하는 것이나, 둘째, 내담자가 이러한 경험의 현실 검증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상관없이 내담자의 심리 내적 경험을 공감하려는 정신분석적 노력과는 상반된다. 예를 들면 정서적으로 의미 있는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내담자가 이상하게 정동을 느끼지 못한다면 이러한 불일치를 내담자에게 지적하고 그 의미를 탐색해 볼 수 있다. 경계선 내담자는 이러한 불일치를 인식할 수 있을 것이며 면접자의 질문이 갖는 현실적 함의를 확인하고 그러한 점에서 더욱 현실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똑같은 불일치에 직면한 정신분열증 내담자는 치료자의 취지를 이해할 수 없거나 그것을 공격적으로 해석하거나 정동과 사고 내용 간의 불일치를 더욱 증가시키는 것으로 반응할 수 있다. 즉 그러한 접근은 경계선 내담자의 경우 현실 검증을 증가시키지만 정신분열증 내담자의 경우 오히려 현실 검증을 감소시킨다. 동일한 접근이 부적절한 몸짓, 즉 시민성 틱이나 상동증을 나타내는 행동 표현에 초점을 둘 때, 혹은 관련된 다른 사고 내용, 정동, 행동과 심각하게 상반되는 것으로 보이는 어떤 특정한 내용에 초점을 둘 때에도 적용될 수 있다. 종종 정동, 사고 내용, 행동 사이에 여러 가지 불일치가 존재한다. 내담자와 치료자 간의 대인관계라는 전체적 정서적 상황은 지금 여기에서의 관계를 왜곡시키는 긴급성과 우세성의 측면에서 이들을 요소 중 어떤 것부터 살펴보아야 할지를 결정한다. 이렇게 직면시키는 접근을 통해서 현실 검증이 모든 영역에서 유지되고 있음을 알게 된다. 두 번째 계열의 탐색은 원시 방어 기제와 전이에 나타나는 그것에 대한 해석에 직접적으로 초점을 둘 것이다. 예를 들어 만일 내담자가 한편으로 철학적 혹은 정치적 문제에 매우 관심을 가진 반면에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일상생활의 중요한 당면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하다면 부인, 자신의 당면한 생활을 상황으로부터 관심의 해리를 부인을 해석할 수 있다. 만일 내담자가 공격성을 대량으로 투사하면서 면접자를 가학적으로 통제하려는 경향을 보인다면 전이 속에서 투사적 동일치에 대한 잠정적 해석이 공식화될 수 있다. 역시 경계선 내담자는 그러한 해석에 대해 현실 검증과 일반적인 자아, 기능의 향상으로 반응하지만 정신분열증 내담자는 퇴행하는 경향과 함께 그러한 해석에 대해 자기 경계를 위협하거나 흐리게 만드는 무서운 침입으로 경험하는 경향이 있다. 종종 면접자는 그러한 퇴행이 자신의 해석 노력에 대한 반응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느낀다. 따라서 이러한 접근은 단지 진단적 목적으로만 활용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만일 그러한 접근이 내담자에게 과도한 불안을 유발한다면 심리치료자는 진단적 결론을 내린 다음에 정신병적 왜곡과 치료자의 개입 사이의 관계를 명료화함으로써 내담자의 불안을 감소시켜야 한다. 진단을 하는 심리치료자는 진단을 내리는 데 충분할 만큼 객관성을 유지하려는 요구와 내담자를 과도한 불안에서 보호하기 위해 그에게 충분히 공감적 태도를 유지하려는 요구 사이에서 균형을 이룰 수 있어야 한다. 요약하면 사고 내용, 정동, 행동 사이의 불일치를 탐색하기 위해 전체 대인관계를 이용하는 것은 현실 검증의 존재 혹은 부재를 명료화할 수 있게 해준다. 원시적 방어 기제의 해석은 특히 그러한 방어 기제가 전이 상황으로 들어올 때 현실 검증의 존재 혹은 부재에 대한 탐색을 강화시켜준다. 어떤 한 영역에서 현실 검증의 상실은 정신병적 기능을 가리킨다. 현실 검증에 대한 이러한 개념화는 제한되고 한정된 것이며 내담자 치료자 관계에 의해 나타나는 외부 현실에 자신을 충분히 동일시할 수 있는 내담자 능력의 존재 혹은 부재에만 배타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한다. 이러한 공식화는 현실 검증에는 연속선이 없으며 현실 검증의 존재로부터 부재에 이르는 점진적 변화도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경계선 성격 구조와 정신병 상태 사이에는 양적인 차이뿐만 아니라 질적인 차이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러한 본질적으로 질적인 차이는 경계선 및 정신병
상태의 자기상과 대상상의 변화로부터 그리고 자기와 비자기를 구분할 수 있는 관련된 역량으로부터 비롯된다. 그러한 역량은 다시 지각과 환상을 구분할 수 있는 역량, 외부 기원에 대한 지각과 심리 내적 지각을 구분할 수 있는 역량, 현실의 사회적 기준과 공감할 수 있는 역량을 결정한다. 이 내용들에 함축되어 있는 것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오랜 임상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차곡차곡 쌓아 나가야 될 부분이죠. 그런데 이걸 잘 요약을 해주었는데 그 중에 여러분들이 쉽게 납득할 수 있는 부분과 어쩌면 너무 사변적이어서 조금 임상적으로 그렇게 쉽게 베리파이 될 수 있는 것인지 하는 의아심을 갖게 하는 지나친 일반화도 숨어있지 않나 싶긴 해요. 오늘 수업 마치면서 여러분 혹시 나누고 싶으신 거 있으면 잠깐 나누죠. 경계선 내담자와 정신병 내담자를 이렇게 구분을 하니까 경계선 내담자가 굉장히 우월해 보이네요. 그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경계선은 굉장히 심각한 환자인데 이렇게 정신증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서 이럴 땐 이렇고 이럴 땐 이렇고 이거를 이제 차이를 이렇게 두니까 경계선 내담자는 환자도 안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체험이죠. 네, 그렇게 보이네요. 그러니까 신경증 환자를 잘 치료하기 위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경계선 내담자들을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신경 내담자를 보는 게 훨씬 쉬워요. 이분들은 정말 고맙지 하면 치료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신경증 내담자만 치료하시는 분은 신경증 내담자 다 힘들어. 왜 이렇게 힘들어? 하는데 보드라인 레벨의 환자들 치료하던 분은 신경증 내담자 몇 명을 치료해도 오늘은 왜 이렇게 거뜬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트레스 양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정신증 레벨의 내담자를 보시는 분은 보드라인 레벨에 보면 아이고 이분은 그래도 가끔 말도 알아듣고 어떤 나한테 화내기도 하고 어떨 때는 또 나를 좋아한다고 하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그래도 뭐 생동감이 있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또 이유가 조금 이 사람이 화를 내는 이유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감지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 사람 저렇게 행동하는 거가 그렇죠. 경계선 내담자 경우는 어느 정도 이렇게 왜 그러는가 이유나 근거를 그래도 좀 파악할 수 있는데 정신증은 너무 해리되고 사고가 와야 되고 완전히 대상구별이 현실검증력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이해 그 자체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요. 언더스탠딩이 안 되죠. 그러니까 예측이 안 되고 그 환각이나 환상 이런 것 헛것을 보고 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반응을 하니까 정말 어려운 거죠. 현대적 기술에서 보통 정신병동이나 납병원 같은 데서 정신증 환자 레벨이나 보드라인 환자의 레벨들을 관찰하는 것을 의무화해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그분들은 어떻게 자기를 표현하려고 사람들하고 관계를 어떻게 하는지를 치료는 아니더라도 요즘 미국 라이센스가 없기 전에 치료라는 용어를 못 쓰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치료가 아니더라도 일단 관찰하는 것을 처음 트레이닝 받은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직접 체험하지 않고는 우리가 교과서만 읽어도 알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융의 얘기를 계속 들어도 우리가 잘 납득이 안 되는 우리가 실제 체험을 하지 않고는 융의 얘기를 알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일상삶 안에서 아니면 임상 안에서 이분들을 만나는 체험이 늘어나면서 이 교과서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요. 그러니까 한 번에 교과서 읽어서 이거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태권도 교본을 보지만 태권도 교본 오래 훈련하신 분이 나중에 태권도 교본을 보면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이런 데 가이드가 되지만 태권도 교본만 보고 자기가 밖에 누구하고 싸우겠다고 나올 수는 없는 거라는 얘기예요. 저는 경계선 내담자나 정신병적 내담자를 대하는 어떻게 구분 공통점 속에서 치료자가 대할 때 치료자적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치료자는 그들을 대할 때 결국은 나중 되면 영혼이 탈탈 털린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은 처음에 융도 제가 좀 시간이 안 맞아서 수업을 최근에 이제 못 들었는데 최근에 본 책 중에 토마스 모어라는 분이 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분인데
그분이 낸 책의 영혼의 치료라는 두 번째 책을 발견했는데 그걸 읽으면서 이분이 처음부터 알았지 이분이 융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가능성이 높죠. 네네. 그러면서 그 속에서 대화 나오는 내용들을 볼 때, 아, 그동안 이 융에 대해서 배운 것들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아, 이래서 이런 융의 이런 말을 영혼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분의 책에서 이야기하는 게 이제 그 내담자가 왔을 때 던지는 신화라든지 그 경계성 내담자라든가 정신병자 내담자가 던지는 어떤 여러 가지 이야기 속에서 숨어 있는 어떤 그 이면의 영혼에 대한 어떤 접근적인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그래서 느끼면서 이제 조금 연결되는 부분이 있었지만 결국은 이제 내담자를 떠나서 이 완전 털려버리는 이 치료자가 얼마나 내가 이게 좀 잘 이 강해야지만이 이걸 돌볼 수 있는 어떤 힘이 생기는 것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계시네요. 그게 융의 힘들긴 하지만 잘 이해되지 않은 융을 우리가 한 1년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앞으로 여러분 영성책을 읽을 때 굉장히 큰 도움을 받을 거예요. 영성적인 접근들이 대부분 융의원들의 이 개념을 가지고 설명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정신분석 쪽에서도 정통 정신분석이나 대인관계나 대상관계 속에서 융의 개념들이 알게 모르게 스며들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책을 읽을 때 융을 그 딱딱한 융을 체험했던 것들이 큰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고 어떤 면에서는 지금 불가에서 수행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난 잘 모르지만 그 자각이라고 그 자기 스스로 깨치는 것, 스스로 깨치는 거가 있으면 각타라는 개념을 씁니다. 다른 사람을 깨우쳐 주는 것, 이 두 가지가 다 수행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 스스로가 나를 알아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과정과 함께 다른 사람을 깨우쳐 주는 과정이 결국 나를 알아가는 과정이다. 이 관념은 사실은 우리의 역전이를 통해서 우리가 내담자를 만나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나를 만나는 경험이라고 하는 거다고 서로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내담자를 만나면서 여러분의 인격적인 성장이 일어난다고 하는 이 얘기를 여러분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담자를 만나면 내담자로부터는 역전도 있지만 내 것이 나오는 거, 나의 주관적인 역전도 나오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다 소화해내는 과정 속에서 내담자에게 도움을 주지만 또 한편에서는 내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항상 함께 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진단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게 됐는데요. 얼마 전에 저희 아버님이 위내시경을 받았는데, 진단은 정확하게 냈을지언정, 내시경 넣다가 상처가 나셔가지고, 예, 큰 상처는 아닌데, 위가 좀 이렇게 약을 먹고 좀 이렇게 처치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었는데, 상담자가 내담자를 진단하는 거 중요하지만, 치료적 진단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상처를 주는 진단이 아니라. 그러니까 진단적 어떤 면접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해 보이죠. 네. 그냥 찔러가지고, 반응 보고 이번에 하면, 그 반응이 상처가 되면, 진단은 빠르게 정확하게 낼 수 있어도, 미묘한 상처는 다행이지만, 예, 결합되거나, 또 아까 얘기했던 퇴행이 누가 책임져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진단을 하기 위해서 그냥 내가 좀 무리하게 했습니다. 그럼 좋아요. 근데 무리하게 하다가 이분이 정말 몸져 누워버리면 어떡해. 진단을 병원에서 받아도, 그게 또 정확할지 그러니까 없는 병을 만들어내진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위험해요. 그러니까 특히 심리 치료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진단을 함부로 내는 게 굉장히 위험해요. 그러니까 상담에 오는 분들이 병원에서 병을 얻어오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너는 우울증 환자야라고 진단하는 순간 이 사람 우울증 환자 돼버려요.
그래서 네이밍 한다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 안에 여러 불편함이 있지만 자기 나름대로 어떻게 근거지 살아가는데 너는 강박증 환자야라고 한다면 누구나 강박은 있지만 이것이 정말 환자 수준인지 아닌지 자기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냥 환자라고 하는 순간 그 사람은 몸도 눕잖아요. 그래서 보통 정신분석적인 치료할 때는 절대 진단명을 안 줘요. 이 사람들 내가 어떤지 내 진단명은 뭐예요? 난 어디가 아파요? 라고 얘기하면 당신이 어떤 점이 힘들게 느껴지나요? 라고 자기 얘기를 하게 해주지. 분열증 혹은 패러노이드하다 무슨 어브세시브하다 이런 얘기를 함부로 하질 않는다는 얘기. 그것을 하는 순간 이 사람의 심상에 영향을 미쳐버려요. 그래서 데미지를 줄 수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어떤 환자를 이분은 분열증 환자라고 진단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은 분열증 일시적으로 분열 현상을 보일 수도 있는데 이걸 분열증 환자라고 우리가 진단하는 순간 상담자가 속아요. 상담자가 그때부터는 분열적인 증상만 다 보여요. 이 사람의 건강한 기능은 잘 눈에 안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일단 우리 스스로 진단하는 과정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객관적인 입장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진다. 함부로 진단하게 되면. 우리가 여러분 대인관계에서 그렇잖아요. 저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딱 하는 순간 저 사람 이쁜 것은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